지금부터 우당교육문화재단 후원회 2023 송년회 반과 강연 후 함께하는 토의가 포함된 시간을 의미하는 콜로키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 MBC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사회자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우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내빈 여러분들을 더욱더 떠받드는 그런 입장에서 직접 우당교육문화재단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조준희 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회장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까요?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십시오. 네. 조준희 회장님께서는 워낙 다양한 양력을 갖고 계신데 이제 저한테 딱 하나만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연말 연시라 많은 송년회와 이제 모임, 뭐 회사 관련이나 학교 관련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분 한 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자 광복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듯이
저도 집에 가면 저희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종찬 회장님의 진정한 회장님 윤장순 사모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모르는 분이 없는 우리 나라를 지킨 윤몽길 의사님의 손녀님이시자 지금 국회의원이신 윤주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 육군 참모총장님이시고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신 김용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6차 콜로퀴움 주제 발표자이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님이신 이철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인사 말씀도 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후원회장을 맡은 지가 지금 1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이켜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과연 어떤 후원회장으로서 우리 후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요즘 1년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지금 영화 서울의 봄이나 노량에 영화관을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런 우당 이회영 선생과 형제분들의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더 알릴 방법은 뭐고 1년이나 세월 동안에 덜 알리는데 더 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드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와 그다음에 자기의 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아주 유명한 오늘 노량처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조금 더 들어가면 광개토대왕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또 비한드한 초월한 그런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형제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이거를 잘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저희 후원회에 지금 40개 기업이 메이저로 이제 들어와서 후원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가들만 하는 후원회가 아니라 기업가의 임직원들까지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도 참여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독립기념관도 우리 우당 교육문화재단에서 배려해서 거기 관장님하고 관장님도 만나고 독립기념관 갔다 오듯이 우리가 기업의 임직원의 가족들 특히 젊은 세대들까지 독립기념관 가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런 역사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정신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젊은 2세, 3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면이나 철학적 면으로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겠지만 좀 더 후원 규모나 후원자를 더 모으고 그걸 더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 및 형제분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것들이 심지어 팬덤까지 돼서 지금 방황하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게 후원회장으로서의 오늘 다짐이자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끝으로요. 이게 바쁜 시간에 와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우당 교육문화재단 조준희 후원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광복회장으로 계시는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종찬 이사장님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조준희 후원회장님 이하 후원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마음으로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당 또 영석 그 형제분들은 전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당이라는 분은 1932년에 만주에 이렇게 몰래 잠입하려다가 정보가 누설돼서 붙잡혀서 고문으로 돌아가셨고, 또 영석이라는 분은 이석영 선생은 그 거대한 재산을 전부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거기에 민족학교 만드는데 전부 탕진하고, 나중에 윤희사 사건이 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상해에서 도망을 가니까 이 양반 노인네가 거기서 비난한 프랑스 쪽에 있는 비난한 다락방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전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 밝다, 정의롭다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성금을 걸어주시니까 우리가 소신껏 이럴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당상, 영석상 만들어서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줬고, 또 요새 아시다시피 인문학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학생 하나씩을 추천받아가지고 금년에도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에게도 용기를 줬고, 또 나아가서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건 여러분의 지구 후원 덕분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하도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에게 상을 줬는데 왜 줬느냐? 그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대문 독립관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일본이 그동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일본 사람 보고 사과하라 하지 말고, 사과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응당한 국민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과만 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이 사과에 대해서 격려를 하느냐면, 그래 이번엔 사과할 텐데 다시는 불가역적인 사과를 하자. 이게 도대체 불가역적인 사과라는 게 뭡니까? 사과를 이번에 한번 하고는 다시는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과입니다. 그런 사과는 사실 받으나 마나요.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중요한 거지. 야, 너희들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데 불가역적인 사과 한번 하고로 끝이자. 이런 모욕과 같은 사과를 받았는데, 하도야마 총재에게는 그 사람 진정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에게 상을 준다 했더니 그 양반이 받아갔습니다. 또 금년에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잘된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몰래 숨어있는, 예를 들면 대안학교를 만들고 북한에서
이 새로운 그 탈북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애쓰신 분에게 상을 줬고, 또 하나는 뭐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렇으면 그런 대격동을 지나갔는데 그 격동에 수고한 사람에게 다는 못하더라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주어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 이건 당연한 국민적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에도 이것을 한 일이 없어요. 민간 어디에서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우당재단에서는 이번에 그분들에게 상을, 이제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다 우리가 참 성의껏 당신들이 제한된 이런 조건에서 아주 성의껏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감사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 품분히 이렇게 많이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재단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금년을 보내면서 그간에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는 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6년 된 해입니다. 106년 되고 갑신년입니다. 새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성취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빌면서 저는 축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올해 우리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안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우리 머릿속에 말씀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다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우당교육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년회 밤인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철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민족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아주 뜻깊은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철우 교수님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법학 석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 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함께 나누는 콜로키움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강의를 경청하신 후에 질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강의를 해주실 이철우 교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맞아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후원회가 주최하는 조찬 그 강연회에 몇 번 참석을 하면서 참으로 정말 그 한국의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우리 후원회에서 마련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경의를 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시니까 사실 저는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고, 더욱이
오늘은 그 조찬이 아니고 더욱이 만찬으로 이렇게 좋은 성대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보통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말씀을 해주셨으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쩌다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더욱이 여기 역사학의 대가들이 또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외람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시민권 이런 분야 그리고 국적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의 그 네이션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국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국민의 바탕을 이루는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뭐냐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역사학적인 견지에서는 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셔널리즘을 보는 그 관점 그리고 이제 세계 학계의 동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좀 제가 스스로 그냥 의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뭐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민주 그다음에 그 일어로는 이제 민족구 해가지고서 이제 동양 삼국이 공유하는 개념이죠. 이것을 이것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 용어가 이제 네이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네이션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또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션이 그러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을 따지게 되면 이제 라틴어로는 이게 나티오, 이게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조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혈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로마 시대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이런 어떤 혈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 키비타스, 그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죠. 이것에 해당하는 이제 그리스어 용어는 이제 에트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키비타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폴리테이아, 정치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대응 관계에 있는데. 지금은 그 에스노스라는 말이 민족하고는 아주 일치하는 개념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에서는 이제 이게 중세 영어인데 나시온은 이 여전히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의 대학, 영국의 대학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식의 조금 좀 비하적인 의미로 타자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 나시온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근세에 들어서 점점 이 네이션이라는 말이 또 프랑스어로는 나시옹이라는 말이 이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이렇게 또 사용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나시옹이라는 것은 시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시옹으로 그러니까 이 주권을 가진 시민의 집단 이것이 바로 나시옹이라고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민 공동체인 거죠, 나시온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혈연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민족보다는 국민이라는 뜻에 가깝게 이제 이 용어가 변형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United Nations는 그 국제연합. 인데 그거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네이션은 이제 국가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네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번역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쓰일 때는 우리는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국민으로 번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국가로 또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뭐 개념을 붙여가지고서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치온이라는 이 개념에다가 슈타스 나치온 하면은 이제 국가 네이션, 이건 국민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폴크스 나치온, 그러면 이제 문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다 붙여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네이션 그러면 이게 국가인지 국민인지 민족인지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족이라는 또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우리 인류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선 만든 굉장히 좋은 그 책인데, 김광옥 교수께서 편집을 한 중심이 돼가지고선 작업을 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종족과 민족. 종족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에스닉 그룹, 또 에스니. 아까 그리스어에서 로마의 라틴어의 나티오에 조응하는 그리스어가 에스노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족에 가까운 개념인데, 요것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종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민족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종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족을 뜻하는 에스닉 그룹, 에스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종족이 되려면은 6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아까 방금 보여드린 저 오른쪽에 있는 앤토니 스미스라는 저 유명한 민족주의 연구자가 이 종족의 요건을 이렇게 6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종족이 되려면 하나는 집단적 명칭이 있어야 한다. 또 혈통을 같이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통의 특유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영토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그 어떤 집단들을, 그런 역사적 집단들이 다 여기에 종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백두산 신화를 공유하는 집단도 있을 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그런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문화 또는 이 어떤 그 혈통 이런 것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동양에서 참으로 이제 좀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이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 56개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종족이라고 번역을 해도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조선족도 있고 또 뭐 백족도 있고 무슨 묘족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몽골족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종족이건 민족이건 그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족하고 조금 단위를 달리하자면은 종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화민족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56개 그것을 구성하는 56개 구성민족에 대해서는 그걸 내셔널리티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제 민족과 민족체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족과 종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혈통을 같이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원래의 라틴 원어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앤토니 스미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은 어쨌든 문화를 공통으로 하든 혈통을 공통으로 하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민족과 종족의 구별이 사실상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학계, 국제학계에서는 이렇게 좀 구별을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멀티내셔널한 다민족 국가다. 스위스는 다민족 국가다. 프랑스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이렇게 있다는 의미에서요. 러시아가 다민족 국가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그에 비해서 호주는 토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부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폴리에트닉, 다종족 국가다. 호주는 다종족 국가다.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이 어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그 사람들은, 호주 그 원주민들은 왜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까? 왜 네이션이라고 할 수 없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First Nation, 가장 그 북미 대륙의 최초의 네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네이션이라는 그 호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고,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에트닉 그룹이다. 또 이 네이션하고는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네이션은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다른데 어딘가에 국가가 있거나 하는 그러한 집단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국가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면서 네이션을 정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종족과는 좀 구별하는 그런 식의 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초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모디얼리즘.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 반만년, 한민족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은 영속하다.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떠한 사고도 없이, 그냥 다른 어떠한 선택하는 것이 없이 그냥 민족에 그냥 기투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은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그 연속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 민족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단군 신화가 있고,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원초주의적 사고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채호 선생, 정말 단재 선생 정말 훌륭한 분이고, 우리 또 우당 교육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우당 선생의 동지로서 추앙하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역사학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그 기여를 하신 분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학문, 역사학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입장이시죠. 그래서 4000년 동국 역사는 부여적 성세 소장의 역사다. 또 요즘 신채호 선생 말고 저희보다는 한참 윗세대입니다만은 신용화 선생이라든가 최재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이 식민사관하고 많이 대립하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대 일본사는 한국사의 일부다. 그리고 신용화 선생 같으면은 불가르족이 우리 부여족의 후손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이 원초주의가 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원초주의라는 것은 그 민족이라는 것은 네이션이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정서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초주의하고 가장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그 관점이 이제 근대주의적 관점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네스트 겔너라는 그 유명한 그 문화인류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 유명한 그 에릭 홉스봄,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서양사학자죠. 막시스트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근대주의에 아주 선봉에 서 있는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네스트 르낭은 이제 그 19세기 학자인데, 이 어네스트 르낭은 이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자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알사스 로렌 지방에 거기서의 그 민족 의식, 프랑스가 땅이 됐다가 독일 땅이 됐다가 하는 거기에서의 그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민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옆에 베네딕트 앤더슨은 뭐 요즘 너무너무 많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그래서 맨날 우리 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 우리 월드컵 때 사람들이 그냥 막 붉은 악마 하면서 모여가지고서 하는 그 축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상상의 공동체가 이렇게 강력한 상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그때 했었고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냐면은 네이션은 철저하게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국가들을 구성하는 그 집단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 민족들하고는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탯줄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 기원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홉스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이션은 일정한 근대적 영토국가와 연관된 사회적 실체이다. 그리고 네이션이 국가와 내셔널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이다. 네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내셔널리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라는 그 근대적인 정치 운동을 통해서 네이션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프로토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 시대, 그 고려 시대 이런 사람들, 또 뭐 일본으로 말하자면은 과거의 일본, 막부 시대의 일본,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도 그것은 이 원형 민족에 보여요. 프로토네이션이지 그건 네이션이 아니다. 그리고 프로토네이션과 네이션은 사실상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의 그 민족의식을 연구했던 그 르낭은 네이션은 나날의 국민투표와 같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 편에 쓸 거냐, 프랑스 편에 쓸 거냐. 나날의 국민투표와 같다. 그러니까는 네이션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앤더슨은 네이션은 상상의 공동체. 그게 이제 베네딕트 앤더슨이 강조하는 것은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국지적인 그러한 생활권 속에 묻혀 있는 그러한 개인들이 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선 하나의 대집단 아이덴티티가 생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네이션, 그렇게 생겨난 네이션은 그것은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근대적인 그러한 그 변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상상의 공동체이지 이미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근대주의자들이 특히 어네스트 겔너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그림이 있다고 이제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은 누군지 아시죠? 모딜리안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러시아의 그 화가인 코코시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딜리안이 그림을 보면은 선이 분명하죠. 그렇죠? 코코시카는 지금 두 사람이 저기 있는 건데 두 사람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게일너는 이제 저걸 보여주면서 이 민족을 생각하는 그 관념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여기서 네이션이라고 쓰겠습니다. 네이션이 이렇게 경계가 분명해가지고서 속해 있는 사람과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일도양도로 딱 구별할 수 있다는 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원초주의적 사고는 그러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네이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 경계가 모호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도구적으로 이렇게 정치 엘리트층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동원하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것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막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런던에 와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조선족 학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조선족 학생이 해주는 만두도 얻어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흑룡강성에서 유학 온 조선족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내가 조선족이라는 걸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황적으로 조정되는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근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입장을 저는 지지하는데 이제 근대주의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근대주의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 서유럽 특히 북유럽 이런 쪽에 굉장히 그 과거의 민족하고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이 막 혼재되고 막 전쟁이 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되고 이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지. 이게 민족으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뭐가 더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고 또 하나는 엘리트들이 이용해 먹는다. 도구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럼 민중은 뭐야? 그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인 그런 식으로 쇠뇌당하는 수동적인 존재야?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이 근대주의자들한테 가해지는데 이제 그런 반론을 이 종족 상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앤토니 스미스 그리고 워커 코너라는 저 사람은 이제 에스노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은 민족이라는 네이션이라는 것은 혈통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That's it.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종족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그래서 그냥 자기를 에스노 내셔널 네이션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기 아잘 가트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썼는데요. 저는 이제 이 논쟁, 지금 이 민족주의 논쟁을 살필 때 지금 뭐 아잘 가트의 책을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정말 번역이 잘 돼갖고 읽는데도 아주 편하고 더욱이 그 개념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번역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 아자 가트는 앤토니 스미스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이 연속성, 과거와의 연속성이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아까 네이션은 그 배꼽을 가지고 있다. 네이션은 그 바탕을 이루는 종족적 기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대 내셔널리즘과 네이션의 성격과 한계를 결정하는 종족적 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워커 코너는 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션은 혈통을 공유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종족과 같은 것이다. 아사 가트는 이렇게 네이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이션은 친밀감, 정체성, 연대감으로 맺어진 정치 국가 공동체 그리고 특정한 문화와 친족 감정으로 정의되는 한 인족, 그래서 이제 people이라는 그 인민 집단이죠.와 한 국가의 연합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이션을 국민의 공동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보다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 공동체, 또 혈연 공동체 이런 입장에서 네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네이션 스테이트는 실제로는 그냥 의제적인 내셔널 스테이트일 뿐이지 진짜 네이션 스테이트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만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네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정말 존경스러운 항일 투사이지만은 단재 선생이나 뭐 위당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그 역사학은 하나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그 수단이고 독립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저는 역사학, 오늘날의 역사학의 기준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여러 그 학설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제가 지지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종족 상징론적인 입장에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 학자들이 우리 그 한국의 그 네이션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만 소개하자면은 에릭 홉스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 홉스범은 첫 근대주의자로서 네이션은 정말로 근대의 현상이고 종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 한국, 일본은 종족적으로 거의 또는 완전히 동질적인 종족으로 구성된 역사적 국가, 극히 드문 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근대주의적 네이션 관념을 쭉 얘기를 하고 사례들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 동양 삼국은 조금 다르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이나 한국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중국이 무슨 단일 민족 국가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 각주다라는 걸 보면은 94%가 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홉스범의 이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 신영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1982년에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내가 한 수 가르쳐줬어. 걔가 그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국 이쪽 동아시아 여기를 좀 보라 이랬더니 말이지 얼른 책을 썼는데 저렇게 썼어. 그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아사 가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 주제에 걸맞은 고전적 사례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딱 맞는다는 거죠. 7세기에 신라가 이 땅을 통일하면서 신라어가 표준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936년에 고려가 신라를 대체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몽골,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겪으면서도 대체로 통일과 독립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과 국가태는 이 스테이트후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1000년이 넘게 일치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 한국 국가의 공통된 종족적 토대가 일찍이 존재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토대는 다시금 국가의 활동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네이션은 국가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국가는 또한 이 종족적 정체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매개로 해가지고서 더욱 강화되고 더욱 또한 그 강화된 것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드러나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순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백낙청 선생이 저는 이제 참 이분이 그 민족주의 연구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일찍 서양 문헌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게 뉴 레프트 리뷰에 1993년에 한국 통일의 당위성을 이제 썼습니다. 글을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은 7세기의 통일 신라까지는 아니더라도 10세기 초 고려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1871년 프러시아에 의한 독일 통일에 훨씬 선행한다. 수많은 외세 침략의 경험이 일찍부터 민중의 프로토내셔널한 원형 민족적인 자기 상상, 셀프 이매지닝스를 고무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뭐 앤더슨 책도 그런 입장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홉스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한국의 이 프로토네이션과 오늘날의 한국 네이션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국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단일 국가로 존재해왔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보다도 오히려 통일의 당위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좀 그래서 이게 고려가 굉장히 강조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김정은 교수님 흐뭇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이 존 덩컨이라는 여말 선초를 전공한 아주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미국 UCLA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존 덩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국가에 의해 대표되는 대집단과의 동일성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엘리트와 평민에게 공히 20세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의 일이다. 고려와 조선 왕조하 주로 국가의 조직적, 교육적,
의례적 활동에 의해 한국의 이게 잘라져 버렸네요. 의례적 활동에 의해 한국의 그 프로토 내셔널한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돼 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존 덩컨 제가 요 유튜브를 존 덩컨이 이제 강연하는 것이 요 유튜브에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한국 민족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민족 관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유럽에서 알지 못하는 한국 특유의 그 민족 아이덴티티의 그런 특수성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식사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의 내셔널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civic 내셔널리즘, 시민적 내셔널리즘인데 에스닉 내셔널리즘, 종족적 내셔널리즘을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요. 근데 이러한 대비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었냐면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사실상 그때 이제 민족주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을 구해다 보고 그랬는데 차기벽 선생 글 책도 보고 또 칼튼 헤이즈 그다음에 특히 이 한스 콘의 민족주의 해가지고서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이 한스 콘의 이 The Idea of Nationalism이라는 저 책이 저 이분법을 이야기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서유럽의 민족주의는 서유럽의 내셔널리즘은 국민 주권자들의 어떤 민주적인 참여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셔널리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민주주의하고 상호관계에 있는 내셔널리즘이다. 반대로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이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이 국가 공동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그 동원 체제 그리고 집단주의 그래서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파시즘으로 결국 가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의 형태의 그 내셔널리즘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뭐냐? 우리는 우리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신기욱 교수가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가 책을 썼는데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단정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다.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주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신기욱 교수만 해도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한국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종족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남북한 모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남북한 양자가 서로의 자기가 오소독스한 거다, 주류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충돌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종족적 민족주의 이걸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쓴 사람이 바로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 한국에는 내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션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현상인데 한국은 야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종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종족이라는 말을 아주 비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반일 감정을 저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런 것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저 한스 콘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서유럽 그 내셔널리즘 학자들 사이에서. 그 시빅 내셔널, 시민적 내셔널리즘인데 종족적 내셔널리즘의 이분법은 과연 타당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내셔널리즘은 정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민들의 정체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종족적 민족주의는 그거를 떠나 가지고선 그런 민주적인 정치 과정하고 무관한 혈통과 문화 이걸 공유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적 내셔널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가 그러면은 저런 식의
이 역사 교육, 민족사 교육을 안 시키는 줄 알아? 거기도 다 시켰어. 19세기에 대단히 시켰어요.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 동생이 그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제 주재원으로 뭐 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동생이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 조상이 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도 다 시킨다. 이 시민적 민족주의의 가장 전형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그런 거 시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그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해서 진짜 혈통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물다. 그리고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생각으로서 뭉쳐진 집단이라면은, 아니 시민적 내셔널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그런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문화 정체성 교육을 안 시키나? 그런 나라는 그런 거 없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분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내셔널리즘, 종족적 내셔널리즘,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재외동포 정의를 통해서 한국의 네이션 관념이 뭔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재외동포 재단법이 이제 재외동포 정책이라는 것이 1990년대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97년에 재외동포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재외동포청이 됐죠.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 혈통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재외동포 기본법안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재정구 의원의 안이고 또 하나는 김원길 의원의 안인데, 김원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 이상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 한인증을 발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조금 레이시즘 같은 인종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드디어 재외동포,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거 오늘 지금 이제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건 똑같은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처음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을 때 구소련 동포, 중국 동포 다 배제했거든요.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과거 국민, 과거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을 대한민국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혈통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과거 국적을 강조했어요. 이게 그래서 혈통주의 대 과거 국적주의 논쟁이 생겼어요, 여기서. 근데 이 재외동포, 이거 누구냐면은 저 맨 위에 가운데 있는 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양 교수님 고등학교 선배인데 김준규 전 검찰총장인데, 김준규 총장이 그 법무부 국제 법무과장을 할 때 재외동포법을 만들라는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서 정말 나는 정말 야 진짜 머리 좋구나, 정말 수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김준규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도 있었고 참고할 만한 예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은 채 만든 거니까 더 머리가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만들었고, 이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이 이제 한 노영돈, 그리고 이 시사평론가 이종, 갑자기 제가 너무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진영 인하대 교수고요. 이분들은 재외동포법을 옹호하는 분들입니다.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이 더 강하게 민족적인 의식을 표출했어야 된다. 뭐 이지영 교수는 좀 덜한데 이종훈 시사평론가 같으면은 과거 국적주의가 잘못됐다. 혈통주의로 갔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오른쪽의 세 분은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위에는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밑에 오른쪽은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그 책으로서 유명한 그 임지현 탈민족주의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임지현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김희정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재외동포법이 인종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이다로까지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는데, 그 혈통주의 대 과거 국적주의는 사실상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과거 국적주의로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없었을 때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혈통주의로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재외동포법의 논리를 보면은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이주동포는 과거에도 우리 국민이었어.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광복회장을 지낸 이 김원웅, 제가 5분 정도에 끝나겠습니다. 5분. 김원웅 우리 전 광복회장 같으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무국적 사망 독립유공자, 예를 들자면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의 국적을 찾아주지 않는 법안을 냈어요. 참 좋은 뜻에서 낸 거죠. 그 점에 관해서는 참 좋은 뜻에서 낸 건데, 이 국회가 가지고서 국회 법사위에서 무슨 소리냐, 그분들이 왜 무국적자야?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이런 식의 결론으로 이제 이 법안이 그냥 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었다는 전제가 이 과거 국적주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계속성을 갖는 국가다. 물론 이게 국적법 제정 당시에 그 입법 의도하고 그 대법원의 법 해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대법원은 조금 좀 그런 면에서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종합해가지고선 제가 결론을 좀 내리면은, 네이션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 민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국민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국가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 네이션과 전근대적 원형민족, 프로토네이션 또는 종족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도 다양하다. 그 연관성이 별로 없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그냥 쓱하니 이거 지도 그려가지고서 생겨난 그러한 집단들이 하나의 네이션으로서 지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게. 시민적 내셔널리즘과 종족적 내셔널리즘의 이분법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종족적 네이션 관념에만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오랜 단일 국가 전통에 의거한다. 단일 국가로서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공동체의 국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적 계기가.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계속성은 코리안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바로 전제를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의 법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코리안 정의, 여기에 바탕을 이것이 국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건국절이 웬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맺은 말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국에 제가 이제 보리스 베커, 그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가 축구광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 월드컵 때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열기, 독일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이 열기 보십시오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는 애국주의의 소산입니다. 그러면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티즘과 내셔널리즘은 다른 겁니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나쁜 거고 애국주의는 좋은 거고, 이런 식의 건전한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을 그걸 썼는데, 우리 그 붉은 악마 저렇게 모였을 때 저것을 내셔널리즘이냐?
페이트리어티즘이냐? 뭐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동일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정말 애국주의의 발로고, 사실 내셔널리즘을 나쁜 것으로 자꾸 보는 그런 서양의 그 관점이 들어와가지고서 내셔널리즘은 뭔가 배타적이고, 그리고 전체주의로 가기가 쉽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셔널리즘이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그런 냄새를 주지 말고 우리의 국가 전통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철우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강연의 형태를 콜로키움 형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작하실 테니까 긴 시간을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한 5분 내지 10분 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 또 교수님께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회자인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 자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아야 한 2분 정도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너무나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저는 육사 교수부장을 한 박석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명강연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문득 질문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 고표를 조선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우리의 동포를 고려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이 두 개념과 오늘 이제 말씀해주셨던 민족주의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자께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네네. 사실 호칭이 호칭이 참 미묘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려인은 고려인이라는 고려 사람, 고려인 그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국가적 기원을 고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 우리는 까레이스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려인이 된 그분들 스스로가 사용한 용어를 우리가 존중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족은 우리가 중국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이 공식 우리 공식 문헌에 행정 문헌에서는 중국 동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마치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니다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함의를 갖는다고 해가지고선 그것을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조선족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의 이중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중국인이면서 또한 조선의 문화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조선족이다. 그거 왜 굳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명칭을 바꾸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중 정체성을 그분들이 원하면은 그냥 존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조선족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제가 네. 아, 그렇다면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사실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용어는 정체성, 뭐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이 돼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회에 큰 어떤 이슈죠, 문제죠. 이 어떤 민족이 소멸되고 있다는 저출산. 네, 완전 엉뚱한 건데요. 이게 정답이 없겠지만 이 민족주의와 저출산과의 뭐 관계 아니면 어떤 교수님의 생각 너무 네,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한번 고견을 듣고자. 네, 네. 가볍지만 좀 너무 근데 어려운 정말 저출산 네, 우리 질문자께 일단 박수 주십시오. 네, 윤대현 교수님이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출산이야말로 뭐 그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그 고령화됨으로써 생겨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 견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한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동유럽에서 상당히 힘께나 쓰면서 동시에 민족주의가 엄청 강한 그런 나라로 알려진 헝가리가 1,500만 헝가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0만 명이 헝가리 국민이고 그러면서 우파 정치인들이 나는 1,500만 마자르인을 대표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국경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인도 자기가 대표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면은 1,500만이더라. 그거 보면은 여전히 한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철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우리 콜로키움 대단원의 막을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원의 기념사진을 먼저 찍고 마시는 만찬을 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당교육문화재단의 뜻깊은 의미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죠. 야, 우당! 다시 한번. 네. 우당!